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 제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범죄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이제 위로 이제 갔는데요. 자, 사회학습 이론은 기존의 차별 접촉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기존 차별 접촉 이론은 범죄는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학습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에이커스라는 학자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게 됩니다. 단순히 접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강화와 모방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사람은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을 반복하거나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범죄를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학습된 행동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고, 범죄 발생 과정을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회학습 이론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사회학습 이론은 크게 다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차별적 접촉입니다. 둘째는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차별적 강화, 그리고 넷째는 모방입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범죄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상황에서 범죄를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이 형성되고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며 그 결과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행동은 반복되고 강화됩니다. 즉, 범죄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축적되면서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차별적 강화, 세 번째 요소인 차별적 강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적 강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과 처벌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그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결과가 부정적이면 그 행동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비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인정을 받거나 재미를 느꼈다면 그 행동은 강화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행동은 점차 감소하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보상이 아니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즉,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보상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 행동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차별적 강화는 범죄 행동이 유지가 되거나 사라지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따라하는 학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 가능한지 또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친구,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어 영향, SNS의 영향이 매우 크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SNS에서 범죄적 행동이 흥미롭거나 뭐 오히려 또 멋있게 표현이 된다면 그 행동을 모방하려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제 동일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수록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한 대면 접촉뿐만 아니라 비대면 매체를 통한 모방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차별접촉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서덜랜드가 1939년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친밀한 또래 집단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차별적인 접촉을 강조를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한계로 많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에이커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그런 한계를 지금 모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극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대면적인 접촉을 통한 이런 미디어와 SNS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친밀한 또래 집단과의 접촉도 굉장히 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미디어를 통한 그 접촉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의 그 사회 학습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준다라는 그런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그런 과거의 단점들을 극복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그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은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보다는 또래 집단, 특히 이게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으로 관심이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이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친구들과 자주 어울릴수록 그때는 이제 범죄 행동을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 행동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범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즉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하는 행동이다, 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그 합리화 태도. 네. 이와 같은 인식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이게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는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범죄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당연하겠죠. 자주 접촉할수록 범죄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범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형성될수록
그 범죄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형성될수록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이러한 결과는 범죄가 단순한 충동이나 우연이 아니라 학습된 행동, 배운 거라는 거죠. 학습된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제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범죄를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범죄 예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접 효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간접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별접촉 이론에서는 직접 보고 직접 겪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경험을 중요시했는데요.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직접 겪을 필요까지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친구와 접촉한다고 해서 즉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즉 범죄를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변화가 누적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를 단순히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인지와 태도의 변화 과정까지도 함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학습 이론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굉장히 다양한 범죄 영역에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 약물 사용, 그 다음에 성비행, 사이버 범죄 등 이제 여러 유형의 범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또래 집단과의 접촉과 행동 모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 속에서 행동 기준을 배우고 그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미디어가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학습 이론은 전통적인 대면 관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까지도 포함을 해서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매우 유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평가, 장점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사회학습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차별접촉 이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설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제 비행 친구를 접촉하면 범죄를 배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형성이 되고 어떤 행동이 반복이 되며 왜 지속되는지까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 이제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이론이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즉 이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뒷받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은 개인의 행동을 실제로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 친구가 많고 범죄를 긍정적으로 보고 처벌보다 보상이 크다라고 느끼며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관찰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학습 이론은
그 현대 범죄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사회학습 이론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입니다. 바로 동일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떤 사람이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범죄를 배우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비행 성향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일성 문제, 동의 반복 문제,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적인 한계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회학습 이론이 설명을 굉장히 잘하지만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일성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없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에서 그 비행 친구와의 이제 접촉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인지 이것을 밝히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또래 집단의 영향이 개인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모인다를 넘어서서 실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행동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작은 일탈 행동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 점점 더 강한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학습 이론이 여전히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은 범죄를 개인의 선택이나 충동으로 보지 않고 접촉, 정의, 강화, 모방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점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 속에서 행동을 배우고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점은 범죄 예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인간관계,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범죄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친구와 자주 어울리고 범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그 보상을 경험을 하고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범죄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소들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 하나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별 접촉 이론은 범죄를 사회적 접촉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여기에다가 강화,
모방,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추가를 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론 모두 공통적으로 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환경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요. 긍정적 가치관을 교육하고요.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것과 같은 접근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거는 이제 대책이 될 수가 없겠죠. 예. 이것보다는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잘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새 SNS 콘텐츠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여러 가지가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요. 쇼츠들도 너무 많고, 이게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너무 각종 정보들이 너무 막 여러 가지가 너무 섞여서 너무 정보의 홍수, 막 컨텐츠의 홍수가 막 난무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컨텐츠 규제의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유튜브 하는 거를 가끔 보는데요. 정말 어지럽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각종 컨텐츠들이 난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공중파보다는 훨씬 더 수위가 굉장히 높고 세고 또 집에서 이제 시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청 지도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더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콘텐츠 같은 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SN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오히려 영국이나 북유럽 같은 데에서는 그 SNS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SNS에 대한 폐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번지고 있고 이게 또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SNS 관련해서 그리고 미디어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제 방안이나 좀 관련해서 좀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여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회학습이론은 현대의 범죄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 집단이 개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단순한 영향일까요? 아니면은 행동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청소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렇게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시면 한때 친구 인생에서 차지하는 친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때가 굉장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친구와의 그 관계가 우선성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도가 굉장히 커지게 되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SNS와 미디어는 범죄 학습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단순한 정보 전달일까요? 아니면 행동을 촉진하는 도구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범죄를 장난처럼 보여주는 컨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요? 자, 이 질문은 현실에서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